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자, 오늘 해볼 단원은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이고요. 그래서 5번째 단원이고,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다음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행렬까지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 선생님이 최대한 이 강의를 활용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네들한테 데일리로 필기를 시켰던 거는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정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정리한 걸 원래 수업 시간에 따로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기말고사 못 보면 큰일 나요. 그쵸? 그래서 기말고사만큼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대한 문제 풀 시간을 많이 남겨두고 싶어서 네, 잠깐만요. 거울 좀 보고. 그래서 네, 일단 찍고 얘기합시다. 알겠죠? 자, 5번째 단원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선생님이 빠르게 한 4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그 앞서서 그 중학교 때 부등식 공부했던 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그것들이 기반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학교 때 했던 거를 막 엄청 상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 거기에서 뭔가 너네들이 고등학생 올라와서 새롭게 추가될 내용이나 아니면은 되게 요약해서 되게 중요한 것만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1차 부등식에서 내가 뭘 다룰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부등식의 표현 정도는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너네들한테 강조해 오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부등호가 요거 세 가지를 이용해서 쓴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눗셈도 두수의 곱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고요. 두 개를 곱했는데 양수면은 둘의 부호가 동일한 거. 둘을 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면 둘의 부호가 A, 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중1 때 조금 당황시켰던 게 이런 거 아니었나요? 네, 크지 않다, 작지 않다 같은 건데 빠르게 설명하자면은 A가 B보다 작지 않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등호가 요거 3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란 얘기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작지 않다라는 건 이상이란 얘기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A는 B보다 작지 않다. 그거는 A는 B 이상이다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뭐 별거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살짝만 추가하자면 선생님이 그 비교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뺄셈 비교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한번. 뺄셈 비교가 뭐였냐면 어떤 거 2개를 뺐더니 양수가 나오거나 어떤 거 2개를 빼었더니 음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7만 원이 있었고 상대방이 5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에서 상대방 돈을 빼면은 양수가 나올 거잖아요. 왜요? 내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상대방 돈에서 내 돈을 빼게 되면은 음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내가 더 크니까. 그렇죠?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을 뺐는데 양수면은 별이 세모보다 크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음수면은 별이 세모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괜찮아요? 그럼 너네가 만약에 문제에서 별이 세모보다 큰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을 빼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별이 세모보다 작은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둘을 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해 줄 필요가 있다. 일단 여기 동그라미 1번에 괄호 1번은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고. 제발.
그쵸. 돌아왔죠. 자, 두 번째. 부등식의 성질인데, 부등식의 성질에 선생님이 중학교 때 강조했던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를 강조했었냐면 음수곱을 조심하라고. 별거 없죠. 2에서 4. 2하고 4가 있어요. 누가 더 커요? 4가 더 크죠. 그렇죠? 근데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결과를 미리 써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게 된다. 한마디로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성질이 하나 있었다라는 걸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이거 말고 추가로 조금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A하고 B의 부호가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역수를 조심해 줘야 된다. 아까 음수곱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수도 조심하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 2하고 5가 있어요. 그 5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크게 되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란 얘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실수 정의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실수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것을 제곱했는데 0 이상이에요. 그냥 무조건 실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다 실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곱하게 되면 전부 다 0 이상인 거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다 사용할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괄호 2번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이번에는 부등식도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 뭐 x는 뭐 a보다 크고 b보다 b 이하고, 뭐 y는 C 이상이고 뭐 D 이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사칙 연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떠한 사칙 연산을 둘이 했다고 쳐봅시다. 여기다가 실수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이 양쪽 끝에 우리가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이 사이에 어떤 연산을 하든 관심 없어요. 그냥 얘네들을 연산했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연산이라는 거는 그 얘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끼리는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뭐 요것만 기억하게 되면 깔끔하게 그냥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1차) 부등식의 해. 일단은 1차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할 건데, 우리가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AX가 B보다 큰 부등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쵸? 양쪽을 A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양쪽을 A로 나누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A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한 방법 아닐까요? 그쵸? 그러면 뭐 일단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어떻게 써요? 그림으로 이렇게 범위로 표시할 수 있다. X는 A분의 B보다 크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였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건 요 경우일 때 가능한 거였어요. A가 양수일 때 결과가 이렇게 되었던 거고, 만약에 A가 음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A가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A가 0이 아닐 때는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는데, 그럼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a가 0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등식을 읽어 가시면서 b가 0인지 b가 0이 아닌지 그거를 부등식을 다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등식을 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특수한 해가 나오게 돼요. 해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얘가 0이어도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0인데 0이 0보다 큰가요? 여기에다 x값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전부 다 이 좌변은 0이 나올 텐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다가는 뭐를 무수히 넣어도 전부 다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특수한 해가 나오게 된다. 근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우리가 1차 부등식 때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 때 되게 유동적으로 본인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되지 전부 다 가지수를 다 나눠가지고 너네가 b보다 클 때랑 b보다 작을 때를 막 나눠가지고 필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너네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너네가 직접 해석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거는 내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반복 수학할 때 많이 알려줬었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여기까지만 필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필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행렬 설명한 거네요. 자, 두 번째. 이 차 부등식 설명할 건데,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등식과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본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1차 함수 때 엄청 강조했던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1차 함수 때 그 두 1차 함수의 교점을 우리가 연립 방식의 해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썼던 1차 방정, 2차 방정식 한번 써볼게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 2차 함수와 여기 우변에 0 보이나요? 이 상수 함수의 같은 지점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이게 2차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당연히 2차 방정식 할 때도 마지막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분명히 찍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다들 다 처음 들어요. 네, 자,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걸 계속 알려주면 되니까, 그렇죠? 왜 다 처음 듣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처음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다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함수의 동일한 부분을 찾으세요라는, 그러니까 동일한 부분의 x값을 찾으세요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있어도 fx가 gx의 이상인 x를 찾으세요라고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했으면 저게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부등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0보다 크단지 0보다 작단지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고, 이런 식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상수가 있었으면 상수를 이쪽으로 밀어야 되고, 여기에 1차식이 있으면 1차식을 이쪽으로 밀어야 되고, 그런 느낌인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최고차항에 미지수 개수 있으면 항상 조심하라. 내가 무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최고차항이 미지수 개수 있으면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0이 된다면은 그거는 그냥 함수지 2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A가 양수일 때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여기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되는 알파, 베타 지점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사이값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자, 보세요. 2차 함수가 선생님이 요거부터 해볼게요. 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지점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이값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괜찮아요? 그러면은 요 위의 그래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2차 함수가 0보다 큰 곳을 찾으세요 하면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양쪽으로 쭉 벌어진다 해서 양 끝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큰 경우를 우리는 양 끝값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x가 그렇죠.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그 지점, 그거를 우리는 사이값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할 거예요. 2차 함수가 0보다 크면 양끝값, 2차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사이값.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할 줄 알면 돼요?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거꾸로 2차 부등식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문제에서 요거까지 응용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스킬들을 다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2차 부등식 요 정도가 있고요. 일단 2차 부등식은 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싶은데, 괄호 3번에 우리가 추가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2차 방정식에 갑자기 2차 방정식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는 되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인데, 네,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작년에 은행고 시험도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그 현성이랑 효민이 때 엄청 어려웠었는데 그때도 이거를 건드리질 않았어요. 근데 충분히 나올 만한데, 그래서 근의 판별식 때는 우리가 뭐 생각하면 돼요? 판별식 D만 따졌으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중복근인지 아니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판별하는 게 우리가 근의 판별식이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건에서 근의 부호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항상 판별식도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부호까지 확인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두 근이 양수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다라고 얘기하면 두 근의 합은 전부 다 양수일 테고요. 그 다음에 둘이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은 두 근의 곱은 양수다. 뭐 이런 걸 당연히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의 부호라는 조건이 나오면은 판별식이랑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처럼 풀면 되거든요. 뭐 또 다른 거는 근의 분리라는 것도 있는데 왜 안 써져? 네, 어떤 함수값을 기준으로 막 근이 뭐 예를 들어 두 근이 뭐 어디에 사이에 있다든지 두 근이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항상 그럴 때는 우리가 요거 세 개로 문제를 풀거든요. 예를 들어 판별식 항상 꼭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우리가 그 특정한 x값에 의해서 근을 분리시키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때 함수값이 이 함수에서 양수인지 뭐 음수인지 판단하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연립 방식에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도 이 근의 두 근에서 뭐 사이에 있는지 뭐 양수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일단 필기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써놓고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문제가 나오면은, 만약에 학교에서 프린트해서 이게 나왔다 그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아직은 몰라요. 네, 일단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2차 분원식을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네, 연립
부등식 설명할 건데 연립부등식은 되게 짧게 할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연립부등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풀어야죠. 선생님이 항상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연립 조건은 교집합. 해는 합집합. 이게 나는 진짜 마법의 주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러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연립 조건 교집합, 해는 합집합. 네, 현타와요. 네, 하여튼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추가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연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교집합을 해야 되는지 합집합을 해야 되는지 진짜 뒤지게 헷갈려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이 마법의 주문으로 항상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연립, 이거는 조건이니까 교집합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에 구하는 결과는 해니까 이거는 합집합이야. 합해야 돼. 부등식의 영역을 합해야 돼. 부등식의 영역에 그 겹쳐지는 걸 찾아야 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항상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헤쳐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립부등식을 풀 때 이런 게 여러분들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꼴이 있으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꼴은 연립부등식이다, 이런 꼴은 연립부등식이다를 바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연립부등식은 항상 이렇게밖에 안 풉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문제예요. 우리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일단 성립은 하지만 그 사이에 쓸데없는 범위를 너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좁은 두 범위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네, 가장 좁은 범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게 이런 형태였잖아요. 이럴 때는 좀 자유롭지 않았나요? 그래, 아무거나 사용하면 됐고. 근데 얘는 안 돼요. 얘는 범위잖아요. 얘는 그냥 요거 한 개씩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한 거고 얘는 범위니까 이 사이의 범위랑 이 사이의 범위의 크기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것만, 저 두 개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여기까지 필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망의 마지막. 네, 이제 너네가 가장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선생님이 그 전 단원에서 이걸 다루질 않았어요. 절대값 방부등식인데 선생님이 한 번에 하고 싶어서 일단은 선생님이 절대값이 나오면은 방정식일 때는 뭐 이렇게 풀고 부등식일 때는 뭐 이렇게 풀고 나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모든 절대값이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대처했으면 해서 이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겨뒀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절대값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절대값이 일단 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일단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해요. 이게 절대값의 정인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절대값이란 이름과 이 해석이 좀 와닿지 않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이제 와닿게 해석을 해줄게요. 잘 보세요. 선생님은 절대값이랑 그 우리 음수랑 살짝 뭔가 반대말 같다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반대말은 아니지만 의미가 살짝 반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절대값을 언제 처음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거든요. 정확히 정수라는 단원에서 처음 배워요. 그러면 잘 보면 그때 우리가 수직선이 항상 양수 쪽으로 확장이 되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정수라는 것을 처음 배우면서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여기에 0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숫자의 방향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절대값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방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숫자의 거리만 물어보는 거라고요. 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의 방향을 제외한 순수한 크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이라는 걸 보면 절대값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숫자의 방향을 제외한 그 숫자만의 크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돼요. 근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어떤 수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작은 구간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림으로 생각해 봐요. 여기에 이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항상 원점으로부터 1 떨어진 데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렇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만큼 떨어진 게 풀마 1 아니었냐고요.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구간,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1보다 작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부등식 문제를 그림, 의미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때는 뭘 얘기하냐면 이때는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값이 원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살짝 바뀐 거예요. 그 기준이 1이 된 거예요. 1. 그러면 1로부터의 거리가 1로부터의 거리가 5만큼 떨어진 지점 찾으라는 거예요. 5보다 작은데 찾으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5고 여기가 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에서 뭐 이렇게 쓰면 너네가 더 헷갈리겠다. 1에서 5만큼 이쪽으로 가면 얼마예요? 그럼 1 빼기 5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5만큼 1로 가면 6을 의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범위는 4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작고 6 x는 마이너스 4와 6의 사이에 있는 값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부등호를 이번엔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거죠. 1로부터의 거리가 5보다 큰 구간을 찾으세요. 선생님 여기 이것도 붙여줄까요? 그러면 5 이상인 데를 찾으세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거리가 여기를 넘어가는 구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기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x는 6 이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이번에는 지금 이 친구에 의해 선생님이 암기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다 성립하는 공식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2차 부등식 배웠잖아요. 사이값하고 양끝값을 배웠는데 우리가 요런 1차식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그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면 무슨 값이었어요? 그쵸? 0보다 크면은 양 끝값이었죠. 그쵸? 근데 이 절대값 1차 부등식도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으면 무슨 값이라면 돼? 사이값이라고 하면 돼요. 그게 성립하는 게 요거랑 같은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 방금 5 미만일 때는 요거 사이값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5 이상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양 끝값으로 선생님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럼 선생님이 이걸 푸는 거 보고 이런 암기할 수 있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시는 적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를 처음으로 살짝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가지 절대값의 성질들을 조금 살펴보고 갈 건데, 자 보세요. 어떤 수의 절대값하고 어떤 수의 절대값을 곱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스럽게 합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네, 나눗셈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절대값을 얘기할 때 부호는 절대값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반대부호의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 안에 이런 음수가 있으면은 항상 불편하니 이렇게 고쳐주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떤 문자의 제곱에 어떤 문자의 제곱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양수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곱을 해도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의 제곱을 하나, 그냥 그 수의 제곱을 하나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절대값의 성질 괄호 2번까지 마저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번. 그럼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사용한 절대값 문제가 나왔을 때 행동 강령 같은 게 있어요. 미지수 절대값이 나왔을 때, 뭐 x의 절대값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강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풀어내긴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날려버리는 네, 그런 것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선생님이 미지수 절대값이 나왔는데 크게 당황하진 않았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전부 다 의미로 문제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미지수 절대값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필수적으로 이걸 풀 거라면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무조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필요 없어요. 일단 그냥 무조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고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음수인지로 나눠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나눠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싶잖아요. 그럼 이 절대값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뭔가 의미 해석을 하긴 문제도 너무 길고 힘들다. 그럼 우선은 절대값을 구간을 나눠봐야 됩니다. 알겠죠? 구간을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양수일 때는 제가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음수라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후에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울 필요 없죠, 그렇죠? 알아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진짜 그냥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간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잘 봐봐요.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얘가 0되고 얘가 0 되는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잘 봐봐요.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x가 1일 때랑 x가 3일 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아직 잘 모르겠으면 잘 봐봐요. 예를 들어 이 1일 기준일 때 x가 1보다 작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1보다 작은 수 뭐 있죠? 0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럼 0을 여기다 대입해봐요. 음수죠, 그렇죠? 0을 여기다 대입해봐요. 음수죠, 그렇죠? 아, 그럼 0일 때는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를 들어 2 같은 숫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2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음수라 쓸까요? 그렇죠? 그럼 2 같은 거 대입하면 하나만 음수니까 x 얘가 음수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일 때는 둘 다 양수가 되겠죠. 4를 둘 다 넣어보세요. 양수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그때는 그냥 둘 다 양수로 빠져나오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얘는 x는 1보다 작을 때, 얘는 x는 1 이상이고 3 이하일 때, 얘는 x는 3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쓴다. 알겠죠? 네.
네, 일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구간 나누기 이거를 이름 붙입시다. 행동 강령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긴 뭔가 절대값 문제를 풀 때 미지수의 절대값이 되게 길게 있으면 우선은 구간을 나눠봐야 한다. 구간을 나누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우선 필기하시고요. 자, 마지막. 오. 자, 그래서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걸 정리를 해줄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대수적으로 풀 수 있고요.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그래프로 풀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나랑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은 나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프로 푸세요. 웬만하면. 알겠죠? 선생님이 대수적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는 진짜 조금만 정해줄게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공식을 암기한 거 있잖아. 아까처럼 공식이나 의미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빠르게 대수적으로 해결해도 돼요. 그리고 또는 되게 부분 절대값 문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말고, 아, 뭐가 좋을까요? 막 이런 거?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있을 때는 그냥 빠르게 이런 거 보자마자 어차피 얘 영향력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걸 때 싹싹 쓰고 이거 2차 부등식 풀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요런 문제만 우리가 대수적으로 빠르게 푼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방금처럼 아까 했던 요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쉽사리 대수적으로 접근했다가 구간이 3개나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구간이 3가지나 돼요. 그러면 그때도 연립 조건은 교집합, 해는 합집합 써가면서 문제를 진짜 어렵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좀 반대야. 그냥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실수가 나올지 몰라요. 괜히 쓸데없는 집중력만 여기서 다 허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대수적으로 푸는 걸 좀 반대합니다. 네, 나보다 더 유명한 선생님들도 뭐 대수적으로 풀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진짜 고3 때까지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너네들이 고3 될 때까지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푸냐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걸로 만들고 시작해야 돼요. 선생님 왜 굳이 fx도 안 썼고 왜 굳이 hx이면 막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선은 여기에 숫자만 남기고 다 넘겨야 돼요. 알겠죠? 여기다가 0을 남겨도 상관없고요. 여기다가 무조건 숫자만 남겨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나 그래프 해석할 줄 알아. 얘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서 그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으면 음수의 그래프니까 뭐 이렇게 v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럼 나는 이 그래프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데를 찾으면 돼 하면서 이제 얘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프를 상세하게 그려야 돼요. 그럼 그래프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이렇게 갈지가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얘가 만약에 그냥 상수 함수잖아요. 그럼 그냥 선만 찍으면 돼요. 어디서 만나고 뭐 이런 게 중요할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꼭 상수꼴 0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항상 상수만 남겨놓고 다 넘겨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넘겨주고 그래프 해석만 해주면 끝인데, 아까처럼 그 구간을 나누어서 그래프를 새로 그려줘야 되고요. 한마디로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그리는 방법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를 제발 수업 시간에 나랑 같이 잘 합시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필기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최대한 강의 길게 안 찍으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